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빚이 2,400만 원입니다. 갓난아기부터 90세 노인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4인 가족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관리 가능하다고 떠드는데 1997년 IMF 터지기 전날도 똑같았거든요. 그날 사람들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나라가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국가 붕괴는 영화처럼 폭발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없이 천천히 스며들다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붕괴의 전조 증상과 대비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엔 철벽처럼 단단해 보이거든요. 청와대가 있고 국회가 돌아가고 세금이 거치니까 사람들은 안심하죠. 근데 이건 빙산의 수면 위만 보는 거예요. 진짜 위험은 물속에 숨어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전부 빚으로 굴러가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2013년 기준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는데 1초에 100만 원씩 갚아도 35년이 걸리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중앙정부 빚만 계산한 거예요. 지방정부 빚, 공기업 부채, 공공기관 적자는 전부 빠져 있죠. 더 무서운 건 눈에 안 보이는 빚인데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처럼 미래에 반드시 줘야 하는 돈들 말입니다. 이걸 전부 합치면 일부 분석에서는 3,000조 원을 넘는다는 추정도 나와요. 국민 한 명당 2,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국가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방법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거나 새로운 빚으로 옛날 빚을 막거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금을 올리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죠. 한 번에 확 올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조금씩 슬금슬금 올려요. 담뱃값 오르고 술값 오르고 주차료 오르는 게 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터지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건 여러분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1,000원으로 라면 하나 샀는데 이제 1,500원 내야 한다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인 거나 마찬가지죠. 빚으로 빚을 막는 건 신용카드 돌려막기랑 똑같아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어느 순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반전이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는 건 빚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 빚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돈은 종이가 되고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려요. 그렇다면 이 신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갑자기 무너질까요? 현대 금융 시스템을 이해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그 돈을 금고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법적으로 정해진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버려요. 그 사람은 받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고 그 돈은 또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서 또 대출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몇 배로 뻥튀기 되는 거죠. 이게 부분지급 준비 제도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 실제로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예금을 장부에 적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마법처럼 보이지만 이 마법은 딱 하나의 조건에서만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예금을 찾으러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실제로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이에요. 은행이 파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전부 미래의 돈을 당겼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미래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믿음, 내일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돌아다니는 속도예요. 경제가 건강하면 돈이 빠르게 순환하거든요. 회사가 월급 주고 직원이 소비하고 가게가 재고 채우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근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아끼자는 심리가 퍼지는 거죠.
기업도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줄이고 은행은 대출을 꺼립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제 전체에 돈이 마르기 시작해요. 사막에 비가 안 오는 것처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멈춰버리거든요. 회사는 물건을 못 팔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1997년 IMF 때가 딱 그랬어요. 당시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거든요. 기아, 기안보, 쌍용 같은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대우그룹도 1999년에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서 사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부실해지거든요. 대출금을 못 받으니까요. 은행이 부실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예금이 안전할까? 그 순간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요. 내 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뉴스에서 본 적 있죠? 은행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뱅크런이고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정부는 이럴 때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요.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보호해준다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 은행이 동시에 무너지면 정부가 그 돈을 다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예금자 보호기금 규모가 실제 예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돈을 더 찍어내는 것뿐인데 그 순간 화폐 가치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월급도 저축도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거죠. 아침에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저녁엔 2,000원이 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극단적인 경우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이게 하이퍼인플레이션인데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서 빵 하나를 샀어요. 돈으로 벽지를 바르는 게 더 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국채금리 변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채라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빌리는 돈이에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부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크게 출렁이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에서 5%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미국 국채마저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환율 급등도 심각한 경고 신호예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70원대에 달하고 있고 1,500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말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석유값 오르고 밀가루값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실질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시장 불안정도 주의해야 해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믿거든요. 땅값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죠. 근데 역사를 보면 이건 착각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땅값이 70% 넘게 폭락했거든요. 그 이후로 30년 넘게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부동산이 폭락했죠.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 믿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샀다가 집값 떨어지니까 대출을 못 갚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약 1,900조 원 수준인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은 내려가는데 빚은 그대로니까 사람들이 빈더미에 앉게 되고 대출 연체가 늘면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죠. 기업 연쇄 부도도 위험 신호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빚 많은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감당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해요. 한 기업이 망하면 거래하던 다른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타격받습니다. 납품업체는 돈을 못 받고 하청업체는 일거리가 끊기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도미노처럼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모든 징조가 동시에 나타나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어요. 처음엔 미국 저소득층 일부가 주택대출을 못 갚는 것뿐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근데 이 대출들이 증권화되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렸고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세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은행들이 서로 돈을 안 빌려주고 기업들은 자금을 못 구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어요. 정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서 겨우 살렸는데 그 대가가 막대한 국가 부채였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당시 동원했던 수단들을 이미 다 써버렸거든요. 금리는 바닥까지 내렸었고 정부는 이미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다음 위기가 오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부가 있잖아, 중앙은행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도 마법사는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조절하거나 돈 찍어내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 낮춰서 대출 쉽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정상적인 경기 침체일 때나 통하는 방법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소용없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빚내서 소비하겠어요? 기업도 경기가 나쁜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찍어내면 사람들이 그 돈을 안 믿게 되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는데 경제는 더 나빠졌어요. 2018년 기준으로 130%에서 170% 사이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거든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폐 개혁을 몇 번이나 했지만 소용없었죠. 근본 문제가 돈의 양이 아니라 신뢰 붕괴였으니까요. 국가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월급을 제때 못 주고 복지 지출이 축소되고 연금이 삭감되거나 지연돼요. 병원, 학교, 경찰, 소방서 같은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는 사실상 파산했거든요. 유럽연합과 IMF한테 구제금융 받았는데 대가가 혹독했어요. 공무원 대량 해고하고 연금 삭감하고 세금 대폭 인상했습니다. 실업률이 27%까지 치솟았고 젊은이 절반이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범죄율이 급증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병원에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위기에 빠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대부분 큰 문제 없다고 했는데 위기는 갑자기 왔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권입니다.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제일 먼저 사라져요.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물건을 살 수 없게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도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안 생기죠. 경제가 멈춰 있으니까요. 안전도 사라집니다. 경찰과 군대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범죄가 만연하고 폭력이 일상화돼요. 건강도 사라져요.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고 약도 못 구하고 병원도 문 닫습니다. 교육도 사라져요. 학교가 문 닫고 선생님들이 월급 못 받아 떠나가고 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잃죠. 희망도 사라집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악몽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10가지, 20가지가 아니에요. 딱 3가지로 압축됩니다. 자본의 방어, 생존 능력, 심리적 무장이에요. 먼저 자본의 방어인데 어느 날 아침 눈 떴는데 스마트폰 뱅킹 앱이 안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카드 단말기마다 승인 거절이 뜹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동성 경색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런 순간 주머니에 있는 현금만이 유일하게 가족의 저녁을 책임질 수 있어요. 빚은 당장 줄여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더 위험해요. 금리 오르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1년 반 만에 0%에서 5.5%까지 치솟았어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자가 두세 배로 뛰는 걸 경험했죠.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1억까지라고 하지만 그건 은행 한두 개 무너질 때 얘기예요.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면 예금자 보호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어요. 실물 현금을 집에 보관하세요. 전산망 마비됐을 때 사용할 비상금이요. 금융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스마트폰 속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지거든요. 실물 자산도 중요해요.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물건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침에 빵이 1,000원이었는데 저녁엔 몇 배로 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가가서 사려면 이미 늦습니다. 식량, 물, 생필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는 확보해 두세요. 과도한 준비가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에요. 생존 능력도 키워야 해요. 위기가 오면 돈의 힘은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능력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살아남는 사람을 가릅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 선언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재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술인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했는데 은행원이나 증권맨은 하루아침에 실직했거든요.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뉴스를 봤을 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건강도 생존 능력이에요. 그리스 재정 위기 때 병원들이 문 닫기 시작했거든요. 약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월급 못 받아 떠났어요. 그때 아픈 사람들은 치료 못 받고 죽어갔습니다. 운동하고 제대로 먹고 충분히 쉬세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자산과 수입원을 다양화하세요.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넣으면 그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한국 원화만 있으면 환율 폭등에 당하고, 부동산만 있으면 부동산 폭락에 당하고, 주식만 있으면 증시 붕괴에 당합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면 회사 무너질 때 소득이 제로가 되죠. 한 가지가 무너져도 다른 걸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이게 위기 대응의 기본입니다. 심리적 무장도 필수예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실제로 위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공포와 절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1997년 IMF 때 자살률이 급증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위기가 오면 혼자서는 못 버텨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처럼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물물교환이 다시 등장하고 공동체가 생존의 단위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물물교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직접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위기가 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멘탈도 준비해야 해요. 불안, 공포, 분노가 밀려올 텐데 그때어지면 끝이에요.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한 사람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공황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 내리고 재산 날리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낙관하지도 너무 비관하지도 마세요. 공포에 빠져서 전부 팔아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준비는 하되 일상을 살아가세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대영 제국도 쇠퇴했고 소련도 붕괴했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스템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2008년 이후 암호화폐가 등장했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생겨났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됐잖아요.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깨닫는데 그땐 이미 늦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 믿으면서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빚 줄이고 저축 늘리고 새로운 기술 배우고 네트워크 만들 수 있죠. 당장 큰 변화는 못 만들어도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고, 위기의 징조가 뭔지 배웠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꼭 일어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잘 대응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도 있고, 기술 혁신이 새로운 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보험 든다고 생각하세요. 집에 불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화재 보험은 들어두는 것처럼요. 위기가 안 와도 빚 줄이고 저축 늘리고 기술 배운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시스템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게 임계점에 도달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